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속담이 생각났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라는 속담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놀라운 사건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산호세. 이곳은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치안율도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편인데 2003년 6월 6일 금요일, 이곳에서 미국 전역을 뒤흔든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납치된 아이는 9살의 자넷 타마요인데요. 자넷은 평소처럼 오후 3시 10분 하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자넷은 어머니가 일찍 퇴근했나 보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실 전날 밤 자넷은 분명 방에 혼자 있는데도 이상하게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어머니 방에서 잠을 청했던 거예요. 자넷은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넷 생각과는 달리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혹시 몰라서 현관문을 꼼꼼하게 잠근 후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넷의 방 창문이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자넷이 놀라가지고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선도 잘려진 상태였습니다. 자넷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공포감이 밀려들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쾅쾅쾅! 아이가 혼란스럽고 당황하니까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문 앞에는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죠? 자넷은 순간 위험함을 감지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남성은 문을 자꾸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9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인의 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는 손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자넷을 방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예요. 이게 무슨 자넷은 엄청난 충격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남성은 그런 아이를 결박하고 자신의 차 뒷좌석에 앉혔어요. 납치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넷의 어머니와 오빠가 생각보다 집에 일찍 돌아왔던 거죠. 남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자넷의 오빠 파블로 타마요였습니다. 파블로는 15살이었는데 사실 자신이 성인 남성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괴한과 맞서 싸워야죠. 파블로는 옆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괴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파블로의 등장에 남성은 당황했지만 파블로를 손쉽게 제압했어요. 차 뒷좌석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자넷은 막 소리쳤죠. 남성은 파블로를 땅에 쓰러뜨리고 파블로의 목을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넷의 어머니 로잘리아가 이 남성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파블로는 남성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머니가 남성과 대치한 사이 그는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꺼내왔죠. 로잘리아와 파블로와 함께 남성과 맞서 싸웠지만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성은 우선 성인 여성이었던 로잘리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그녀는 얼굴에 36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의 공격에 로잘리아와 파블로가 쓰러진 사이 남성은 자넷을 태우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로잘리아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막 쫓아 달렸고 그 뒤를 파블로가 뒤따라가면서 동생이 납치되었어요! 소리쳤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내 차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잘리아는 즉시 신고 전화를 걸었고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자넷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로잘리아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도 했고 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주변의 CCTV는요? 경찰이 이웃 주민의 CCTV도 함께 조사를 했죠. 이 한 개의 CCTV에서 범인의 차량이 포착되긴 했지만 낮은 회상도로 인해서 번호판을 식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파블로가 남성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블로는 남성이 20대 초반의 라틴계 남성으로 보였고 비니와 밝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덧붙여서 로잘리아와 몸싸움할 당시 얼굴이 긁혀서 아마 얼굴에 큰 상처가 있을 거라고도 말했죠. 경찰들은 납치범이 자넷을 살해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몇 시간 안에 사건이 발생할 거라며 빠른 수색을 종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경찰을 도와서 자넷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이 자넷은 홀로 납치범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우선 자넷은 후에 납치범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일단 자신의 집에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모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경로를 모두 외웠던 거죠. 집에 도착한 범인은 아이를 침실에 수갑을 채워 감금해 놓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죽여버리겠다고 수시로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자넷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튿날 자넷은 납치범이 보고 있었던 뉴스 속보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넷, 이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줘. 우리가 필사적으로 널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절대 포기해선 안 돼. 바로 사찬 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자넷에게 희망이 되었고 두려움은 이내 용기로 바뀌었죠. 자넷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되새기면서 범인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해요. 일단 자신이 성인 남성을 제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범인과 친해지기로 합니다. 사실 자넷은 평소 오빠와 함께 CSI랑 로앤오더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납치범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범인과 신뢰를 잘 형성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형사들이 단서를 찾아내는 방법들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먼저 자넷은 범인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묻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했어요. 자넷은 속으로 남성이 증오스러웠지만 이 감정을 숨기고 계속해서 남성에게 호의를 내비쳤습니다. 남성은 점점 경계를 풀어가는데요. 남성과 이야기하는 동안 자넷은 수갑의 형태를 파악해요. 다행히 열쇠가 필요 없이 버튼과 레치로 풀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자넷은 레치를 한쪽으로 이동시킨 후 이 버튼을 누르면 수갑이 풀릴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에게 물 한 잔만 가지고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남성이 물을 가지러 가게 되면서 1분의 시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남성의 지문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수집합니다. 화장대 서랍 안에서 고장난 시계와 점토 거북이를 챙겼죠. 또 화장실에 버려져 있던 자신의 속옷을 급히 숨겼는데요. 왜냐하면 CSI를 통해서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속옷이 중요 증거물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증거품들을 숨긴 뒤 다시 침대로 올라가서 수갑을 차고 남성을 기다려요. 납치 3일째. 남성은 점차 자넷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넷은 사랑에 빠진 척 연기를 하면서 그와 계속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세뇌시켰죠. 몇 시간 후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에 그는 피자를 시켜주기로 하는데 자넷이 직접 원하는 피자를 주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남성은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울 거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근데 예상과는 달리 자넷은 한 번 들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두 외웁니다. 여기서 자넷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자박스 위에 자신의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피자를 받은 남성은 크게 동요하면서 오늘 밤 내가 너 없애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자 박스를 건네받은 자넷은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피자를 모두 버린 후에 박스 안에 자신이 모은 증거품들을 넣고 침대 아래 숨겼어요.
나중에 범인이 체포될 때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요. 이후 자넷은 남성에게 자신이 심한 천식을 앓고 있다면서 이 천식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그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도 하고 계속해서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 난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남성이 결국 자넷을 살리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넷을 인근 마트에 내려다 주면서 만약 신고할 경우에는 가족들 모두 죽여버릴 거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남성에게 풀려난 자넷은 인근 주류상점으로 들어갔고 이 긴장이 놓여서 울음을 토해내요.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울고 있는 자넷을 발견한 상점 주인은 곧바로 아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실종된 아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자 자넷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넷은 전화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떨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전화를 받은 로잘리아는 곧장 딸에게로 향했죠. 다음으로 자넷은 경찰에게 직접 연락을 해요. 그리고는 범인의 집 주소, 전화번호, 인상착의, 집으로 가는 경로, 피자집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침대 밑에 증거품들도 있다고요. 경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영리하잖아요. 아이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넷의 증언임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약 1시간 만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넷을 납치한 남성은 데이비드 크루스. 당시 그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요. 경찰을 보자마자 그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내 경찰견들에게 팔을 물리게 되면서 체포되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에 남은 상처와 그의 침실 아래에서 발견된 피자 박스 속 증거들로 그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넷의 증언과 증거들 덕분에 데이비드는 재판에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자넷은 데이비드가 2번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죠. 재판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변호사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데이비드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강간, 강도, 납치 혐의로 징역 10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속 시원한 선고네요. 로잘리아는 납치 3일 만에 다시 딸을 안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넷은 어머니의 얼굴이 폭행으로 인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얼굴이 막 부어올라서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니 로잘리아는 우리 딸 아팠지. 엄마가 미안해 였습니다. 자넷은 어머니가 자신이 납치될 당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용감히 맞서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죠. 이런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겼을 때 자넷은 드디어 긴 터널과도 같았던 시간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구출해낸 자넷 타마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고 저 또한 와 정말 정말 영리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장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로 개발되었던 인공기관지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보통 장기 이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꺼내와서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플라스틱에 환자의 줄기세포를 심어서 그 세포가 플라스틱 튜브에 흡수되게 한 다음 배양이 되면 그걸 환자에게 심어요. 이런 방식으로 인공장기가 만들어지면 엄청난 장점이 있죠. 보통 사람의 장기를 받을 때는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건 기증자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인공장기는 환자의 본인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됐을 때 거부 반응도 낮다고 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공장기를 이식한 위치에 줄기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새로운 장기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의 스토리는 이 분야에서 유명한 한 인물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스위스 태생의 이탈리아 흉부외과 의사 파올로 마키아리니. 그는 세계 최초로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 시작에는 한 일화가 있는데 2008년 6월 스페인에 살고 있던 30살의 클라우디아 카스티오는 폐결핵으로 인해 왼쪽 기관지가 크게 손상이 돼서 왼쪽 폐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당시 남은 건 선택지가 장기 이식뿐인데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의사들은 큰 도전을 시도하기로 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기관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사망한 사람의 기관지로 이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의 한 대학에서 시신의 기관지를 기증해주면서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그렇게 클라우디아의 수술은 파울로 박사의 지휘 아래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국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클라우디아의 골수세포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만들어졌고 시신의 기관지는 이탈리아 대학에서 채취한 걸 가지고 밀라노 대학에서 줄기세포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기관지를 파울로 박사가 이끄는 의료팀이 인계를 받아서 환자에게 이식하게 되는 거죠. 수술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박사의 주장대로 이식된 기관은 거부 반응 없이 클라우디아의 몸에서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의학계의 유례없는 결과였어요. 이 일로 파울로 박사는 재생의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알려지며 전 세계 병원들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인 UCL과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에서 개건교수이자 외과 의사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얼마나 명성이 높은 곳이냐면 이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곳이었어요. 의학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파울로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2010년에 다공성 섬유질 플라스틱 기관과 줄기세포를 결합한 인공 장기 이식 방법을 개발하고 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인공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36살의 대학원생 안데마리안이었는데요. 2009년 그는 기관지 암이 생기는 희귀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와 제거 수술도 진행을 했지만 2년 뒤인 2011년에 암이 재발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전에 이미 기관지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치료법을 알아보던 중 앞서 클라우디아 케이스를 접하게 돼요. 그는 곧장 파울로 박사에게 연락을 했죠. 이때 박사는 연락 참 잘했다면서 당신이 현재로서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 장기 이식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은 사람의 기관지를 이용한 클라우디와는 달리 애초부터 플라스틱 기관을 사용해서 이식하고자 설득을 했죠. 이런 새로운 방법은 희망을 잃는 안데마리암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안에 수락하죠. 즉각 파울로 박사는 UCL 대학의 과학자들과 협력을 해서 플라스틱 기관을 합성하고 안데마리암의 줄기세포를 결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어냅니다. 해당 수술은 대성공적이었어요. 파울로 박사가 또 한 번 역사를 썼다면서 뉴욕타임즈 1면에 기사가 실리고 살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파울로가 의학계의 혁신을 불러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이 수술 이후 파울로는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스웨덴, 러시아를 다니면서 8건의 추가적인 인공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시키고 또 순조롭게 성공시켜요. 한편 이 박사에게 수술을 받은 안데마리암은 빠르게 회복을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2012년까지 순조롭게 학교를 졸업하죠. 하지만 몇 달 뒤 안데마리암은 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2013년 1월에 사망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추후 안데마리암도 기도 내부를 찍어 놓은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생체 수집과 이식받은 인공 조직이 제대로 접합되지 못해서 호흡을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접합 부위에 염증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폐 감염과 혈전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몸속에 그냥 플라스틱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그럼 수술을 성공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연구 결과도 다 틀린 거고요. 근데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2011년 11월 기관지암을 겪고 있던 크리스토퍼가 이 안데마리암을 성공한 수술 케이스를 듣고 파울로 박사에게 달려가서 수술을 간청합니다. 얼마 후 크리스토퍼의 역시 인공기관지를 이식받았고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수술 후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갑작스럽게 과다출혈을 일으키며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4개월은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듯 환자 2명이 연달아 사망하니까 이거 혹시 파울로 박사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강공을 합니다. 이건 개발 중인 치료법이고 희망이 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초부터 환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치료법을 하다 보면 결과가 100%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박사는 앞서 환자들보다 더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이식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임상실험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고, 이번엔 러시아에서 환자를 모집해요. 그렇게 선정된 환자가 율리아였죠. 율리아는 러시아 전직 댄서이자 엄마였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기관지가 크게 손상이 되면서 기관 절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튜브를 달고 살아야 했는데 그녀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생긴 거죠. 수술은 성공적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잘 회복했고 또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요. 파울로는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몇 달 뒤, 한 기자가 파울로 박사의 환자들을 수소문하던 중 율리아에게 컨택을 합니다. 하지만 율리아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딸이 사망했다며 막 울부짖어요. 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 수술 3일 전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박사는 수술을 강행했더라고요. 플라스틱 기관지가 하나는 너무 짧고 두 번째 거는 너무 약하고 이 마지막 거는 손상이 된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파울로는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였죠. 이렇듯 이식받은 환자들이 연달아 사망하게 되면서 2015년 스웨덴 의료윤리협의회는 파울로 박사에 대한 수사를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수술을 받은 9명의 환자들 중 클라우디아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죠. 이 대부분 수술을 받은 후 빠르면 2개월이고 뭐 길게는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또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모두 사망하기 직전까지 합병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윤리협의회는 파울로의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파울로도 수술 성공률이 낮고 또 합병증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싸그리 무시한 채 자기 방법이 최고라면서 수술을 진행한 거였던 겁니다. 심지어 몇몇 환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공장기 이식밖에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속인 게 드러났습니다. 파울로는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고 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 결과 거부 반응이 없었다고 허위로 기입을 했습니다. 결국 2024년 현재 파울로가 이제껏 제출한 논문 중 총 11편에서 데이터 조작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완전 그냥 엉터리 의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진실은 2014년에야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어요. 6월쯤에 병원 내부 고발자가 파울로의 부정행위를 보고한 거죠.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기술하지도 않았고
분명 과학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그저 인공장기만 찬양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근데 또 이때 해당 병원의 부총장이 병원 명성이 흠집이 갈까봐 이걸 덮어줍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부총장은 사임을 했고요. 이 사건이 점차 커지게 되자 2016년 스웨덴 경찰청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추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긴 수사 끝에 2017년 10월, 검찰은 5건의 수술 중 4건의 수술에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나 환자가 다른 치료를 받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으로 파울로의 수술에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소 황당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2022년 6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파울러가 환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울로는 집행유예도 받아들일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파울로는 현재 인공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자신은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위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울로의 변호인은 카롤린스카에서 수술을 받은 세 환자 모두 치료할 다른 방법이 없던 상태였다. 그래서 인공장기 이식만이 그들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시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파울로는 항소심을 신청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안데마리안과 크리스토퍼의 경우 응급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환자 모두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오히려 파울로의 이식 수술을 받음으로써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본 겁니다. 또 다른 환자인 예심도 있는데 그녀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시달렸어요. 예심의 경우에는 앞서 두 환자와는 조금 다르게 이식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수술을 받은 2011년에 이미 크리스토퍼가 사망을 했고 또 안데마리암이 합병증을 앓고 있었어요. 즉 박사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던 거죠. 그런데도 환자에게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파울로는 항소심에서 신체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죠. 파울로는 이후 추가 항소를 하였지만 2023년 10월 최종적으로 항소가 거부됨으로써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줄기세포 의학과 재생의학 선구자로 여겨지며 환호받던 외과 의사 파울로 마리키아니.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수술 결과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파울로는 현재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연구가이자 외과 의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악한 외과 의사 파울로의 이야기는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고 또 범죄 드라마나 오페라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죠. 환자들의 절실함을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실험에 이용한 살인마 파울로. 그의 당당함이 더 소름 끼치고 괘씸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